안녕하세요. 밤이 참 깊었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것을 보니 오늘 밤은 눈이 꽤나 쌓이려나 봅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고단했던 하루의 시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구려.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기와집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던 조선의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러나 산세가 험하여 인적보다는 바람 소리가 더 잦은 깊은 골짜기 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심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웅장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배불러 도망가지 않는다는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집 담장 아래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부엌 한 구석에는 보달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혀끝에 담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대감마님 댁 부엌대기로 팔려와 제 이름 석자보다 2년 전연하는 멸시 섞인 호칭을 더 많이 듣고 자란 아이였지요. 보달의 하루는 남들보다 1시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닭이 목청을 도두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얇은 삼배 저고리 틈새를 파고들어 살칸을 베어내는 듯했지만 보달은 신음 한 번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입김만을 허공에 흩뿌리며 묵묵히 물동이를 날랐지요. 그녀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붉은 동상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부엌으로 들어와 도마 위에 올려지면 마치 마법을 부리는 신선의 손길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달이 말을 못한다 하여 그녀를 바보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안방마님인 윤씨 부인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면 애굴은 보달을 향해 혀를 차며 재수가 없다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다른 하인들조차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여 면전에서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달에게서 말하는 능력을 거두어간 대신 세상의 모든 맛과 향을 구별할 수 있는 신비로운 혀와 코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달이 끓여내는 된장국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콩이 발효되며 품었던 지난 계절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깊고 그윽한 풍미를 자아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붉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시래기, 국 냄새가 피어올라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보달은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었으나 솥뚜껑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나 장작이 타는 소리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냄새만으로 밥알의 찰기를 가늠했고 간장독을 여는 순간 퍼지는 미묘한 향의 차이로 그의 날씨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거니는 고요하고도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투정이 심해 밥상을 엎는 일이 다반사였으나 이상하게도 보달이 부엌을 맡은 날이면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곤 했습니다. 물론 대감은 그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에 맞으면 그만이었고 맛이 없으면 호통을 칠 뿐이었지요. 보달에게 있어 요리는 유일한 대화 수단이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으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여기 살아 숨쉬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고 나면 잊혀지는 부엌 구석의 낡은 빗자루 같은 존재가 바로 보달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동지가 지나고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추위에 떨며 꼬리를 감추고 웅크린 밤. 최대감은 읍내의 기방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선 대감의 코끝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어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대감은 사랑방으로 가려다 참을 수 없는 한기와 갈증을 느끼고는 불이 꺼지지 않은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는 보달이 홀로 남아 다음날 쓸 콩을 삶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온기가 남아있는 부엌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훈훈했습니다. 몽롱한 취기 속에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힌 최대감의 눈에 희미한 등잔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보달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천한 계집종이었으나 술기운과 묘한 외로움이 뒤섞인 대감의 눈에는 그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그림자가 보달의 갸짚은 어깨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콩 삶는 구수한 내음이 대감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 바닥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보달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붉게 충혈된 주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자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망치려 몸을 일으켰지만 좁은 부엌 구석에서 그녀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대감의 거친 손이 보달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거머쥐었습니다. 보달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이 그녀의 공포를 대변했습니다. 대감은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널브러진 집 더미 위로 보달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위를 짓누르는 주인의 무겁고 역겨운 무게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문풍지를 세차게 때리며 울부짖었고 부엌 안에서는 타오르던 장작불이 사그라들며 붉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보달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부엌 바닥의 흙먼지와 뒤섞여 진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이라는 단어조차 허락되지 않는 천한 신분이었기에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고귀한 양반의 명예라는 허울 아래 한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욕망을 채운 최대감은 옷매무새를 대충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는 보달을 향해 그는 경멸 섞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엽전 몇 돌을 꺼내 보달의 머리맡에 툭 던졌습니다. 짤그랑. 차가운 엽전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위로금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뒤탈이 없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오만한 양반의 적선에 불과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라. 아, 너는 말을 못하니 그럴 일은 없겠구나. 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부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눈송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달은 옷을 추스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대감이 던지고 간 엽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엽전 위로 붉은 핏자국이 묻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은 가슴속에 시커먼 멍울이 되어 쌓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눈물 범벅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던 이 신성한 공간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부시게 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언제나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었고, 안방마님은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며 집안을 단속했습니다. 보달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샜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고 깊었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묵묵히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 올라간 된장국은 여느 때보다 짰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보달의 눈물 맛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바람 속에 섞여 있던 날카로움이 조금씩 무뎌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할 때 보달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에는 그토록 좋아하던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춘곤증이라 하기에는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보달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은 납작했지만 그 안에서 콩닥콩닥 뛰는 작은 생명의 맥박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보달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주인 대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더욱 몸을 숙여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러오는 배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두꺼운 속옷을 벗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다른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연 배 좀 봐. 꼭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지 않아? 설마 서방질이라도 한 게야? 수군거림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바람을 타고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방마님 윤씨가 보달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윤씨 부인은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로 보달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회초리가 놓여 있었고 곁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내년 꼴을 보니 배가 남산만 하구나. 애비가 누구냐? 윤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보달은 고개를 조아리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가 무엇을 변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말을 할 수 있다 한들 대감의 아이라 말한다면 그 즉시 멍석마리를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침묵만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보달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사실 부인은 진실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남편인 최대감이 부엌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소문의 싹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희생양은 당연히 힘없고 말 못하는 보달이어야 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댁내에서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르다니. 내 너를 관아에 넘겨 치도곤을 당하게 해야 마땅하나. 내 자비로 목숨만은 살려주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부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보달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보달은 쫓겨났습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어두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보달의 곁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등 뒤로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냉정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익숙한 풍경 소리도, 부엌에서 풍기던 따스한 밤 냄새도,
이제는 모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달은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몸을 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그녀의 뺨을 때렸고 세상은 그녀에게 철저히 등을 돌린 채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절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는 유일한 삶의 끈이었습니다. 꽃샘추위란 놈은 본디 한겨울 동장군보다 더 매섭고 독한 법입니다. 겨울이 다갔다고 방심하여 옷깃을 여미는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곤 하지요. 최대감 댁대문 밖으로 내쳐진 보달이 마주한 세상은 그야말로 얼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쉴 새 없이 흩날려 시야를 가렸고 땅바닥은 녹담한 눈과 진흙이 뒤엉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낡은 집시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재구실을 못한 지 오래였고 보달의 언발은 감각을 잃은 채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핏자국마저도 차가운 비에 씻겨 내려가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 없는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 불빛이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희미해지자 사방에는 오직 바람이 나무를 핥히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보달은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양팔로 배를 감싸 안고 등을 둥글게 굽힌 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독한 추위와 비참함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빗방울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달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도깨비불 같은 환영을 보며 그녀는 젖은 낙엽 더미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온몸을 덮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포근한 소미불을 덮은 듯한 아늑함을 느끼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산 중턱에 자리한 허름한 오두막에서는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라 불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리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병신이라 손가락질하며 재수음 붙는다 피했고 아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 지친 칠성은 일찌감치 마을을 등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나무를 다듬는 손재주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칠성이 산을 내려간 것은 며칠째 앓고 있는 옆 동네 노파의 문짝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버렸으나 그는 타고난 심성이 고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진흙길을 헤치며 산을 내려오던 칠성의 눈에 숲 가장자리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희끗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고라니인가 싶어 다가갔으나 가까이 가서 보니 갱겹 저고리만 걸친 채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가 다급하게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로 사람을 업고 이 비탈길을 다시 오르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여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여인을 등 뒤로 돌려 업었습니다. 축 늘어진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으나
그 안에 깃든 생명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칠성의 성치 않은 다리가 진흙탕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우뚱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칠성은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여인을 방 안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방 안은 비록 좁고 누추했지만 아궁이의 온기가 남아있어 훈훈했습니다. 칠성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마른 수건을 적셔 여인의 얼어붙은 손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손, 상처투성이인 발을 닦아내며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도 나만큼이나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구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거칠어진 피부는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끓인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보달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흙 냄새와 송진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달은 겁에 질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다시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칠성은 보달의 두려움을 눈치챈 듯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밥상을 밀어주었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오. 산 입구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소. 며칠을 굶은 것 같으니 일단 이걸 좀 드시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묽게 깬 조, 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보달은 사내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녀가 다 먹고 나자 빈 그릇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은 보달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쓰러져 있었는지, 아이 아빠는 누구인지, 그저 묵묵히 나무를 깎고 밥을 짓고 백감을 구해올 뿐이었습니다. 보달은 그런 칠성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은 쫓겨난 몸, 게다가 남의 아이를 벤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칠성이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보달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의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습니다. 솥은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고 찬장에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와 소금, 묵은 된장뿐이었습니다. 보달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솥을 깨끗이 닦아내고 방 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끼고 산비탈로 나갔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양지 바른 곳에는 언 땅을 뚫고 나온 봄나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보달의 눈은 보물 찾기를 하는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잡초로 보일지 몰라도 그녀의 눈에는 귀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향긋한 냉이, 쌉싸름한 쓴바귀, 달큰한 달래.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를 캐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바위 틈에서 맑게 솟아나는 약수를 한 동이 길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보달은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시든 잎을 떼어낸 뒤 쌀을 씻은 뜨물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에 냉이를 넣자 부엌 가득 향긋한 봄내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보달은 거기에 칠성이 구해다 놓은 말린 표고버섯 몇 개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고기는 없었지만 표고버섯의 감칠맛이 국물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궁이 불을 조절하여 뜸을 들이는 시간. 보달은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냉이의 싱그러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한 생명의 의식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칠성이 지게 한가득 택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코끝을 자극하는 낯설고도 맛있는 냄새에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호라비 냄새 나던 칙칙한 오두막에서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냉이 된장국,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낸 나물 반찬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밥상머리에 앉은 칠성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봄의 향기, 그리고 혀끝을 감싸는 깊고 부드러운 맛. 평생 거친 음식으로 배만 채우던 그에게 이것은 난생 처음 맛보는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맛있구려. 칠성이 나지막이 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무뚝뚝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보달은 밥그릇 너머로 칠성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언어보다 더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소.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어서. 그날 밤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오두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칠성은 방 한편에서 나무를 깎아 작은 요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보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아래서 칠성의 헐어진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존재, 벙어리 여종과 절름발이 목수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푸르게 우거지는 초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보달의 배는 이제 남산만하게 불러와 거동이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오고 잉어를 잡아 고아주며 보달의 산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는 보달이 벙어리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보달 역시 칠성의 다리를 위해 지팡이 끝에 푹신한 가죽을 덧대어주고 그가 작업할 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방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나무와 덩굴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고 오두막이 떠내려갈 듯 비가 퍼부었습니다. 보달은 갑작스런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녀의 고통은 더욱 처절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서둘러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는 산파도 의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이 거대한 생명의 탄생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힘을 내시오. 칠성은 땀범벅이 된 보달의 손을 꼭 잡고 외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대낮처럼 비출 때마다 보달의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이 부서져라 꽉 쥐며 젖먹던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 분노, 그리고 희망이 한데 엉켜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보달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둥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칠성은 아이를 깨끗이 닦아 보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보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꼬물거렸습니다. 보달은 눈물 젖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의 씨앗이었으나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뼈와 살로 빚어낸 내 자식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대감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모성애가 차올랐습니다. 칠성은 밖으로 나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외딴 산골 오두막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달과 칠성의 인생에 찾아올 거대한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산중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보달의 품에 안겨 핏덩이처럼 꼬물거리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 아장아장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을 불러오라는 뜻으로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미를 닮아 눈이 맑고 순했으며 아비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칠성은 불편한 다리로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했고 보달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오두막에는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의 삶이란 웃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법,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봄이 오고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가 닥쳐오자 오두막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겨우내 아껴 먹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칠성이 만들어 파는 나무 그릇도 흉년이 든 마을 사정 탓에 좀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보달과 복동이를 볼 면목이 없어 먼 산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가자 복동이의 볼살도 눈에 띄게 홀쭉해졌습니다. 보달은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맹물을 먹이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젖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아이에게 줄 것이라곤 쓴 나물뿌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칠성이 지게 한가득 무언가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읍내 장터에서 팔다 남은 벌레 먹고 깨진 콩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짐승 여물로나 쓰라며 헐값에 넘긴 것을 칠성이 전 재산을 털어 사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쌀을 사려 했으나 돈이 모자라 이 못난 콩이라도 삶아 먹읍시다. 칠성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보달의 눈은 다르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멍석 위에 쏟아진 볼품없는 콩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겉은 썩고 깨졌을지언정 그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보달은 칠성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막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달은 다음 날부터 분주해졌습니다. 그녀는 콩을 삶아 메주를 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배가 고픈데 콩을 그냥 먹지 않고 왜 메주를 쓰느냐고 물었지만 보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잘 띄운 메주를 지프로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무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는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약초 뿌리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특이한 향의 꽃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잡초라 여기며 지나치는 풀들이었으나 보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향신료였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지식여 즙을 내고 맑은 이슬을 받아 장담글 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장을 담그는 날 보달은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손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메주와 소금물 그리고 그녀가 구해온 비법 약초물을 함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과 붉은 고추를 띄워 부정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양지 바른 장독대에 올려두고 마치 아이를 돌보듯 매일 닦고 어루만졌습니다. 부디 맛있는 장이 되어라. 우리 복동이 배쯤지 않게 해다오. 말 못하는 입술로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항아리 속에서는 곰삭은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흔한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전기와 흙의 생명력이 응축된 그야말로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장독대 근처에는 벌과 나비가 떼를 지어 날아들었습니다. 그 향기가 어찌나 진하고 달콤한지 십리박 짐승들조차 코를 킁킁거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양으로 가던 보부상 한 명이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탈진 직전이었던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칠성의 오두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 아무도 없소? 지나가는 과객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 염치 불구하고 들렀소. 칠성은 허기진 나그네를 갯마루에 앉히고 보달이 갓 퍼낸 된장으로 끓인 국과 보리밥 한 덩이를 내어주었습니다. 보부상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켠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맛이오? 그는 개눈 감추듯 국 한 그릇을 비우고는 밥을 된장에 쓱쓱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감칠맛, 혀를 감싸는 부드러운 풍미, 그리고 뱃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운.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우고는 칠성과 보달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내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았으나 이토록 기가 막힌 장맛은 처음이오. 주인장, 이 장을 나에게 파시오. 보부상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칠성과 보달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그는 장독대에 있는 장을 몽땅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수레를 끌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달은 얼떨떨했지만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보부상이 떠나고 난 뒤 칠성은 보달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보달아, 우리가 해냈다. 네 솜씨가 우리를 살렸다. 보달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버려진 콩들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달 뒤 약속대로 보부상은 수레 여러 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소문이 쫙 퍼졌소. 임금님 수라상에도 이 된장이 올라갔는데 임금께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으셨다며 극찬을 하셨다오. 보달의 장은 벙어린의 황금 된장이라 불리며 양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부상은 지난번보다 10배는 더 많은 돈을 내놓으며 앞으로 만드는 모든 장을 자신이 독점 계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돈이 빗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달과 칠성은 산 아래 기름진 땅을 사들였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무너질 것 같았던 오두막은 헐리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보달은 더 이상 낡은 삼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닫고 직접 콩을 고르고 메주를 띄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은 이제 가문을 일으켜 세운 황금의 손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다를 벙어리라 무시하고 칠성을 병신이라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굽실거리며 일자리를 구걸하러 찾아왔습니다. 보달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서름이 떠올라 가슴이 아릿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을 불러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물론 비법 약초는 비밀로 했지만 장정들에게는 콩 농사를 짓게 하여 후한값을 쳐주었습니다. 칠성은 보달을 대신해 바깥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된 절름발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대지주의자 상단의 행수로서 사람들을 호령했습니다. 보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인근 고을의 수령 방백들조차 그녀의 장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달아씨 혹은 장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말을 못하는 것은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장맛에 집중하라고 말문을 닫게 하신 것이라며 신성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달은 샘마루에 앉아 자신의 집마당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들은 마치 잘 훈련된 병사들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보달은 아들 복동이의 손을 잡고 장독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튼튼하고 영리하게 자라 글 공부에도 재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독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뽀글뽀글 숨쉬는 소리요. 복동이의 말에 보달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살아있는 보물이란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지. 복동이는 어머니의 손짓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달의 성공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멸시를 향한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여인, 남의 아이를 벤 쫓겨난 종, 그리고 다리 저는 목수, 세상이 가장 밑바닥이라 여겼던 그들이 보란듯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보달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쌓였고 비단 금침이 방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보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유린하고 내쫓았던 최대감, 그리고 비정한 안방마님, 그들에 대한 기억이 문득문득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건너 마을 최대감 댁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으며 집안에는 도둑이 들어 폐물을 다 털어가고 믿었던 마름이 소장료를 횡령해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수군거렸지만 보달은 그 소식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은 아니었으나 하늘이 무심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최대감 댁 카인 하나가 보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행국물이 줄줄 흐르는 행색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저희 대감 마님 좀 살려주십시오. 대감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다 죽어가는데 마님의 된장국 한 그릇이면 기운을 차리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장 한 덩이만 팔아주십시오. 하인은 보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귀한 부자 마님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당장 쫓아내려 했으나 보달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하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익은 된장 한 덩이를 퍼서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원수놈에게 약을 주시오?
보달은 칠성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가 기운을 차려야 내 앞에 와서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보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응징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 된장을 먹은 최대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만큼 기가 막힌 맛이었으니 대감은 기운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아마 기절 초풍을 하겠지요. 보달은 조용히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힘없는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재력과 명망, 그리고 든든한 가족을 거느린 거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최대감과의 재회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마당을 스치는 바람조차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최대감이 보달이 보낸 된장국을 받아든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을 곡기를 끊고 누워만 있던 대감은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손으로 받쳐든 국그릇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대감의 콧날개가 실룩거렸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생의 감각을 깨우는 향기였습니다. 대감은 홀린 듯 일어나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하고 짭조름한 국물은 메마른 오장육부의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운 대감은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기막힌 장맛이 어디서 난 것이냐?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다. 하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건너편 골짜기에 새로 들어선 기와집 주인 벙어리 마님이 만드신 것이라 합니다.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황금 된장이 바로 그것입죠. 벙어리 마님이라는 말에 최대감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벙어리라니 말을 못한단 말이냐? 하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덧붙였습니다. 예, 말은 못하지만 손재주가 신통하여 떼돈을 벌었다 합니다. 슬하에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아주 똘똘하다고 대감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벙어리 여인, 그리고 6살 난 아들. 시기를 따져보니 자신이 그 천한 계집을 범하고 내쫓았던 때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몸의 기운이 돌자마자 그의 머릿속은 사악한 계산으로 분주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내 씨를 받아 낳은 자식이니 그 아이도 내 것이고 그 애미가 벌어들인 재산 또한 당연히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자신이 보달을 엄동설안에 내쫓았던 패륜적인 짓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어른거리는 황금 항아리와 기와집,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집착만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당장 그년에게 가서 내 것을 찾아와야겠다. 감히 종년 주제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재물을 모으고 자식을 숨기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갓과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좀이 슬고 낡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양반의 허울을 갖추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보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달의 집은 대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 너머로는 수백 개의 장독대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였고 곳간에서는 쌀가마니를 나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울어가는 집안 꼴과 비교하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대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왔는데 어찌 나와보지 않느냐. 문지기가 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대감은 문지기의 뺨을 후려치며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다리 인연 어디 숨었느냐. 내일 서방님이 오셨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다니. 내년이 환장을 했구나. 일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평온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칠성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감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요. 당장 나가시오. 칠성의 호통에 최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놈이 그 절름발이 몫으로구나. 감히 내 종년을 데리고 살면서 내 자식까지 키웠다지? 괘씸한 놈.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기 전에 썩 물러가라. 대감은 칠성을 지팡이로 찌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대들려던 찰나 안채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못이 적삼을 입은 보달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 부엌대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달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싸늘한 눈빛은 대감의 뼈를 뚫을 듯 강렬했습니다. 대감은 순간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으나 곧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네가 이제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긴 말할 것 없다. 내 아들 복동이를 내놓고 장 담그는 비법과 곳간 열쇠를 내게 넘겨라. 그리하면 내 너를 첩으로 삼아 거두어 주마. 뻔뻔하기 그지없는 대감의 말에 주변에 있던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로고.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보달의 뒤에서 어린 복동이가 달려나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본 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오,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리 오너라. 내가 네 아비다. 대감이 더러운 손을 뻗어 아이를 낚아채려 하자 칠성이 몸을 날려 대감을 밀쳐냈습니다. 대감은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했고 말았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대. 대감이 발악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보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대감이 그 옛날 보달을 범하고 던져주었던 엽전 몇 층이었습니다. 보달은 그 치욕의 증거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엽전을 본 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보달은 손짓으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수완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소금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커다란 자루에 담긴 굵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보달이 다시 손짓하자 하인들은 대감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다. 잡기야 물러가라. 하인들이 소금을 한 줌씩 집어 던질 때마다 대감은 따가운 소금 세례를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이놈들이 미쳤느냐. 그것은 단순히 부정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썩어 빠진 양반의 권위에 대한 민초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대감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달의 덕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감은 그저 파렴치한 악당일 뿐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임신한 여인을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니 벼락 맞을 소리 작작하고 썩 꺼지시오. 사람들의 성난 고함 소리에 대감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가시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헤쳐진 채 개구멍을 찾는 쥐새끼처럼 허둥지둥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소리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대감은 화병이 도져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온 고을 사람들이
대감의 파렴치한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똥칠을 한 대감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고 텅 빈 기와집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결국 대감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터 어귀에서 누가 먹다 버린 밥을 주워 먹으며 내가 왕년에는 대감이었어, 대감이라고 중얼거리는 노인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악몽 같은 소동이 지나간 뒤 보달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달은 칠성, 복동이와 함께 장독대에 올랐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보달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익은 된장이 황금빛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장을 찍어 복동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달고 고소해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보달의 된장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녀는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다리를 놓아주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침묵의 성녀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장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칠성과 보달은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채우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불 때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보달이 장독을 닦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콩을 삶아 메주를 쓰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보달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오늘 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꿈자리에는 구수한 장 냄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안녕히 주무십시오.